이 전쟁이 그러면 23년 빨리 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보면 일단 병력 면에서는 일단은 러시아가 당연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만 명 징집을 했는데 네. 1차적으로 10만 명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 앞에 던져 넣어서 막아냈죠. 네. 그러면 이제 2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지금 계속 이제 훈련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훈련을 받아서 벌써 2달, 8주 정도 훈련 받았으면 어떻든 간에 이제 전선에 투입할 만한 이제 역량을 갖췄을 텐데 네. 이 20만 명이 어느 전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1월 달 1월. 2023년 1월 달에 아마 공세가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러시아군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봄철 한 2월 말에서 3월 달 정도에는 공세가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군이 30만 명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제 동원령 규모를 늘려서 다시 동원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원령을 더. 그렇죠. 부분 동원령 이름이긴 하지만 대상을 네.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를 이번에 동원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2023년에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네. 지구본 연구소 어떤 이야기가 또 장식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제 벨기에 뭐 역사 벨기에, 이야기를 좀 네.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주기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한 번씩 때 되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죠.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또 새해 처음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2022년 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요즘에 전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지명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흐무트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 바흐무트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어떠한 그러한 지역으로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존심이 걸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정말 중요해서 뭐 꼭 점령하려고 다투는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상징적으로 막 이 중요도가 높아져가지고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6.25 때도 이제 한국 전쟁 때도 정말 중요한 고지라서 점령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막 너 때까지 쏟아 부은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데 있죠. 예, 종종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현재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동부전선 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깜짝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발언 중에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싸우고 있다.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선전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이제 우세한 면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바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다. 돈바스? 예, 돈바스, 동부전선. 돈바스는 알죠. 뭐 예. 돈바스, 헤르손 뭐 이런 지역이 예, 대체로 예, 그렇죠. 동부전선이 이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이 젤렌스키 대통령 표현입니다.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 뭐 그렇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네. 젤렌스키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은 잘 들여다 보면 상당히 이제 아주 선택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통은 좀 힘나는 얘기를 더 많이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버텨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지만 그 문맥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흐무트. 예, 정말 조그마한 동네예요.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 동남쪽인 거죠? 예, 동쪽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동쪽이고 얼마 전에까지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뭐 도네츠크, 뭐 루안스크, 그다음에 위에 이지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 주변 지역이에요. 네.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로망이 주로 모이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예, 네. 바흐무트 주변 지역으로 쭉 도로망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철도도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통의 요지 같은 교통의 요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5월 달부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최전선 지역이 됐습니다.
작년 5월이요? 예, 2022년 5월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7개월 이상 네. 여기가 이제 최전방이 된 지역이에요.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바흐무트의 북쪽이나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뭐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탈환하고 이런 지역인데 이 바흐무트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움켜쥐고 있어요. 안 놔줘요. 예, 안 놔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또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그런 거냐라는 네.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망 그리고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아요. 네. 높으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면 그 주변 지역의 도로망을 다 장악을 하면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이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렇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또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바흐무트를 뺏겨도 그 뒤편에 우크라이나가 더 지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주변 지역을 이제 요새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기를 뺏긴다고 해도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양쪽이 이제 러시아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로도 방어해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처럼 네네네. 예, 그렇게 간주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 지역을 잘 이제 방어를 이제 해냈는데 러시아는 이 지역을 계속 또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헤르손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패배를 해서 철수를 한 이후에 그 병력을 이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계속 공세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상당히 위험했었고 포위 네. 당하기 직전이었고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00~300명씩 전사자가 발생하는 여기서요? 네, 아주 격전지였는데 지금도 이제 보면 되게 격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과 시가전이 막 짬뽕이 돼서 그러니까 도시 조그마한 도시인데 도시 외곽은 이제 참호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진입을 한쪽이 하면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뭐 한쪽이 밀어붙였다 그러면 순식간에 하루에 뭐 몇십 킬로씩 전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러시아가 공세를 펼쳤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뭐 탈환을 했다라고 그러면 거리가 50m, 100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뺏기면 되게 많이 뺏긴 거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m 전진하면 되게 많이 전진하고. 진짜 예전에 그 재래식 전쟁과 같은 그렇습니다. 일진일퇴를 이제 네. 거듭하고 있는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비대를 이제 파견을 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계속 희생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는 러시아 정규군도 있지만 네. 러시아 이제 PMC라고 부르는 민간 이제 군사 집단이라고 부르는 민간 이제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바그너 그룹이 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설겠죠. 이제 낯서시죠.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뭐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나라 이제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 민간이 이제 퇴역 군인들 등을 이제 조직화 시켜가지고 군대처럼 운영을 해서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사람들한테 인식됐던 첫 번째 케이스는 옛날 이제 유고 내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90년대 때 크로아티아가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미국이 이제 지원해 줍니다. 이 회사 써봐라고 해서 썼더니 회사 써봐. 네, 이 회사 왜냐면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미군이 밀어주는 추천해주는 PMC를 추천해주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세르비아한테 밀리다가 전술을 일신하고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오히려 네. 지금 크로아티아 독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정규군은 아니고 어떤 용병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뭐 상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이런 PMC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그너 그룹이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기업가가 이제 네. 설립을 했고 전술적인 활동들은 드미트리 우트킨이라고 옛날 스페츠나츠 출신의 이제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되게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이제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그럴 때 활약을 그럴 때도 했어요? 이제 벌써 이제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하고는 이제 별도로 놀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지휘 체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따로 놀아요. 그 엉뚱하게 하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더 잘 싸운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시설 뭐 이제 기지라든지 네. 뭐 장비라든지 필요하면 꺼내다 쓰고 꺼내다 써요? 예, 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그 29 같은 전투기도 자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다. 네네. 라고 하는데 뭐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이제 부차 학살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고 이 바그너 그룹이 그러니까. 주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용병부대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교도소를 돌면서 네. 이제 그런 참 예. 군인들 모았다면서 지원병들. 그렇죠. 다 이제 정규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바그너 그룹으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바흐무트 지역을 바그너 그룹이 전담을 해서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7, 8월 이후부터 계속 좀 수세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네. 밀리는데 이 지역 지금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계속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보다 이 바그너 그룹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이 이제 러시아 정규군을 지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도를 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푸틴도 야 얘네들 너무 키워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또 별도의 PMC를 만들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용병 회사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흐무트는 어쨌든 간에 현재 이제 정말 옛날 2차 세계대전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미트 그라인더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양쪽 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병력을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커요. 예, 그래서 이 현재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흐름을 보면 네. 러시아가 이제 지난 한 10월 달부터 이제 부분 동원령 내렸죠. 30만 명을 동원을 이제 했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려 있다가 일단 병력으로 그 수세를 이제 뒤집어서 공세를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 전선에서 쫙 밀어붙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빠르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일진일퇴 공방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진격하면 다른 쪽이 또 반격하는 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소식은 이제 주로 이제 서방 쪽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조금은 또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나 이런 지역에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러시아군이 보유한 포탄이 재고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바닥에 드러나고 있다. 포탄 재고가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창 쓸 때 지난 5월달, 6월달 이 바흐무트나 주변 지역,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군이 하루에 한 5만 발에서 7만 발 정도 쐈거든요. 네. 155mm 기준으로. 그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한 5천 발 정도 쏴서 이제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이마스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네. 이제 되게 타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탄약고도 재편하고 후방으로 물리고 뭐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는 러시아 전체를 뒤져도 포탄 재고로 찾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박박 긁어 모아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연말쯤에 러시아군이 한번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규모 전선에 걸친 이 공세가 아직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라스푸티차라고 그러죠. 이제 진흙탕으로 변하는 게 의외로 우크라이나 전선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땅이 안 얼어요. 꽝꽝 얼어야 이게 되는데. 안 얼어요, 거기? 예, 지금 이제 진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이제 좀 발이 엉켜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대규모 공세를 펼치려면 뭐 포탄 이제 한 2-30만 발 정도는 축적을 해놓고 공세를 펼쳐야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쏟아붓는데 그 재고가 잘 안 모인다. 이게 이제 영국 국방부가 이제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제 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이제 하이마스로 인해서 이제 분산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탄약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탄약 그런 걸 이렇게 막 많이 소비할 일이 지금까지 없었죠. 별로 없었으니까. 예,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정말 이제 가져갔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공식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포, 곡사포 얘네들이 이제 그 쏘는 게 아니고 탱크들이 전차들이 나서서 이 그 곡사포 흉내를 내는 거죠. 직접 상대를 보고 원래 탱크는 직사포로 쏘잖아요. 격파를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서 이제 쏘는. 예, 그러니까 정확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탱크는 상대방을 격파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이 포신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곡사 화격을 하다 보면 훨씬 많이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포신을 갈아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 이거 여러 번 쏘면 포신도 갈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포신도 이제 다 상한선에서 얼마 이상 쓰면 아, 탱크병이나 이제 자주포 이제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솔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힘들어요. 힘든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 이러다가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대규모 기갑전을 전개를 해오면 우리 탱크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네, 네.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와요. 원체 이제 빼앗은 게 많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그 진퇴양난의 그렇죠. 상황에- 양쪽 다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음. 뭐 우크라이나군이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도 아니고 네.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이 그러면 23년 빨리 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보면 일단 병력 면에서는 일단은 러시아가 당연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만 명 징집을 했는데 네. 1차적으로 10만 명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 앞에 던져 넣어서 막아냈죠. 네. 그러면 이제 2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지금 계속 이제 훈련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벌써 2달, 8주 정도 훈련 받았으면 어떻든 간에 이제 전선에 투입할 만한 이제 역량을 갖췄을 텐데 네. 이 20만 명이 어느 전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1월 달 1월. 예, 2023년 1월 달에 아마 공세가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러시아군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봄철 한 2월 말에서 3월 달 정도에는 공세가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군이 30만 명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제 동원령 규모를 늘려서 다시 동원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원령을 더 그렇죠. 부분 동원령 이름이긴 하지만 대상을 네. 확대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를 이번에 동원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흐무트 주변 지역 제가 뭐 차마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뭐 드론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전장 촬영이 이제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모습 보면 벌판에 러시아군이 쫙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퍼부어요, 포격을. 그러면 이제 전멸이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병력 손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모전을 언제까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우크라이나도 예, 우크라이나군 아니, 같은 뭐. 경우는 처음부터 동원령이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신병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 동원해가지고 훈련 강도를 이제 높이고 있는데 러시아군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을 마친 병력들을 대규모로 늘려놨는데 한 4개 여단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네. 얘네들을 도대체 어디다 투입할지를 놓고 긴장을 이제 바싹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막 수도가 위협받고 있으면 아무나 총 쥐어서 그냥 내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 해외로 내보냈어요. 이 징집한 병력들을 안전한 곳에 훈련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가까운 발트 3국도 있지만 뭐 덴마크 멀리 가면 이제 영국 그래서 나토 군 하에서 네. 훈련을 받아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이제 8주 정도 받으면 정말 알보병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 숙련병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뭐 기계를 다루는 쪽 같은 경우 24주까지 이 급박한 와중에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훈련을 다시 투입되고. 투입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병력을 동원한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이제 뭐 격전이 치러지면 추가 투입도 하고 별일 없어도 뒤로 후방으로 빼서 재편성하고 네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보다 병력에서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력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또 이 봄철에 아니면 겨울철에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대규모 공세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삼이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둘 다 엉거주춤한 이제 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투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제 전승 기념일날 주로 행진할 때 등장하는 이제 T-14 네. 아르마타라는 전차가 있는데 아직 전장에는 등장을 안 했어요.
이 전차가 이제 조만간 투입된다라는 썰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T-14가 어디 뭐 러시아군 전차죠.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전차입니다. 주로 이제 전승 기념일날 모스크바 행진할 때는 잘 보이는데 전선에서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과연 투입이 될까? 실전 투입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상대방을 지금 두려워하는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2022년 초반 개전 때처럼 비슷한 패턴을 할 것 같다. 동부 전선에 추가 병력 집어넣고 벨라루스 통해 가지고 북쪽에서 키이우 방면으로 또 병력 투입하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이제 펼치는데 우리가 막아낼 지금 포탄이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흐름은 러시아군이 죽어라 땅을 팝니다. 땅을 파요? 진지 구축을 해요. 진지 구축하고. 근데 진지 구축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리자주 주변의 이제 일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위될 때를 대비해서 사면에 이제 그 참호를 구축을 하고 바깥쪽에다가 대규모 이제 지뢰밭을 구축을 하고 그 앞선에다가 대전차호, 전차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장애물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섰고, 그다음에 대전차호 파고, 철조망 깔고, 그다음에 이제 용치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완전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가을철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 전선에서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뺏길 때 뺏기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땅을 뺏기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갈 생각도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방어 태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후방 진지 구축이 좀 과도하다. 이건 러시아군의 교리를 봐도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진격 못한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지뢰 그렇게 깔아봐야 원래 지뢰라는 거는 어차피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뢰를 까는 목적은 상대방이 거기 지뢰밭이나 해서 돈자됐을 때 거기다 대고 이제 포를 쏴서 상대방을 격파를 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가 쭉 밀려오는데 여기 대전차 지뢰 밟아, 여기 대전차 지뢰 밟아. 그러면 모이잖아요, 깔때기처럼. 그러면 여기다가 대구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이제 지뢰밭 구축인데 지뢰밭은 잔뜩 구축해 놓는데 정작 이거를 이제 타격할 포들이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영국의 이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난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1년이네. 양쪽 다 인명 피해는 한 10만 명씩 난 것 같아요. 전사자 뭐 이제 부상자 합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까 바흐무트 한 도시 하나를 놓고 조그마한 읍내 하나를 놓고 뺏기는 공방전, 그 다음에 또 이런 진지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이 이게 정말 한국 전쟁처럼 가는 거 아닌가? 지리했던. 그렇죠. 한국 전쟁도 6월 25일 날 전쟁 빵 터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금방 밀렸다가 다시 또 인천 상륙 작전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두만강 병까지 올랐다가 일사후퇴하고 또 쭉 밀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동전으로 가다가 이게 51년에 이제 전선이 안정화된다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은 계속 공방전이었잖아요. 소모전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양쪽 다 빨리 끝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뭐 협상은 열어둔다고 말들은 양쪽이 다 하는 것 같은데. 협상 조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빼놓고 협상하자는 거고 저쪽에서도 또 이거는 완전히 되돌려주고 협상해야 되는. 뭐 도저히 뭐 협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전을 하려고 해도 원래 휴전이라는 거는 현 전선을 인정을 해주고, 현 전선에서 인정을 하고 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휴전 협상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022년까지만 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23년에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보면.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전쟁도 잘 믿기지도 않았지만 정말 금방
뭐가 이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길어봐야 일주일, 뭐 길어봐야 석 달. 근데 지금 이제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또 워낙 이제 이 이슈가 뭐 전 세계 에너지라든지 정세 뭐 여러 곳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잘 살펴보면서 그 변화들이 또 생길 때마다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긴급하게 또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라는 지역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그 공방전에 대해서 공방전을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벨기에 역사 네. 다시 다시 한번 돌아가야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